은퇴하고 택시나 할까? 요즘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다면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전직 공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고 면허는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1년 만에 노후 자금 대부분을 잃고 허리에는 나사가 박혔고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택시 승강장 대기줄에서 앞차 20대 넘게 세워둔 채 허리에 손을 얹고 앉아있는 그저 그런 은퇴자가 됐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5세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을 담당하는 곳이었고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도 안정성 하나는 최고라는 말을 듣던 직장이었습니다.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과장, 차장 그리고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은 예산 집행과 협력업체 관리 그리고 민원과 감사 대응이었습니다. 서류 하나로 수십억 예산이 움직였고 제 결제 한 번에 어느 업체는 살고 어느 업체는 탈락했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이면 밤을 새워 자료를 만들었고 감사 지적 한 번 없이 무사히 넘기는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루 업무량은 엄청났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었죠. 책상 위에는 항상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고 한 장 한 장 검토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원칙적인 사람, 빈틈없는 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부터 했습니다. 대출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카드값은 항상 결제일 전에 미리 넣어뒀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쓰면 제가 검토했습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졌죠. 퇴직할 무렵 통장에 있던 예금이 2억 5천, 퇴직금이 3억이었습니다. 아파트는 20년 전에 샀는데 5년 전에 대출을 완납했습니다. 연금 예상액도 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제 인생이 망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기업 부장은 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아내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자리. 그 반복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퇴직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동료들이 회의실에 모여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았죠.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꽃다발이 아니라 30년의 시간이요. 제 인생의 절반을 보낸 건물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노후가 걱정되지 않았거든요. 통장엔 5억 5천이 있었고 연금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하루가 텅 빈 것 같았죠. 공기업 선후배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자주 듣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무너진다. 그래도 일은 해야지. 요즘 개인 택시 괜찮다더라. 특히 저보다 3년 먼저 퇴직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면허가 자산이야. 부동산이랑 비슷해. 몸만 좀 쓰면 연금보다 낫다. 그 선배는 실제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림새가 깔끔했고 안색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월 300은 벌어. 그가 말했습니다. 면허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규제 사업, 국가관리, 공공성이 있는 시장.
공기업에서 평생 일한 제겐 왠지 익숙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진입 장벽도 높고 면허 수량도 정해져 있고 시장이 무너질 일도 없어 보였죠. 택시는 사람이 있는 한 필요한 서비스니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시세, 월 평균 수익, 유류비, 보험료.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개인 택시 사업성 분석이었습니다. 면허 2억 3천만 원, 차량 6천만 원, 각종 비용 포함해 총 투자금 3억 원대였습니다. 하루 10시간 운행하면 월 매출 300만 원, 유류비와 각종 경비 빼면 순수익 200만 원 이상. 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월 40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면허는 자산이니까 나중에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원금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를 하나하나 채워 나갔습니다. 수익 예상치, 비용 항목, 감가상각률, 시세 변동 가능성. 30년 동안 예산을 다루던 손놀림이었습니다. 숫자를 바라보고 있으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십억짜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계산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출력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저녁 식사 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택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택시요?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저는 출력한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괜찮아. 면허는 자산이니까 나중에 팔 수도 있고 월 200은 벌 수 있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운전이야 평생 해온 거잖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면허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벽에는 거래 완료 스티커가 빼곡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2억 3천인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오를 겁니다. 정부에서 증차 안 한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은 오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차를 뽑던 날을 기억합니다. 괜히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도 맸습니다. 딜러가 차 키를 건넸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새 차 냄새가 났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일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첫 출근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택시 기사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곧 익숙해지겠지 생각했습니다.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첫 손님을 태운 건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강남역까지 가자고 했습니다. 차 깨끗하네요, 기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기사님이라는 호칭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부장님으로 불렸으니까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문제는 몸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엉덩이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를 바꿔 앉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허리가 뻣뻣해졌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려고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공기업에서도 앉아서 일했지만 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사를 하러 가거나 회의실로 이동하거나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는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타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일이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숫자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월 300만 원 매출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빈 차로 도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거리를 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주변을 둘러보면 사방이 빈 차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월 순수익은 1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유류비와 보험료, 각종 세금을 빼고 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초반이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2달째, 3달째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거리엔 택시가 더 늘어났고 퇴직자들이 저처럼 하나둘씩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수익은 더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견딜 수 없어서 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밤엔 손님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질이 달랐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막말을 하는 사람, 욕설을 하는 사람, 토할 것 같다며 창문을 여는 사람.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택시 기사들 다 똑같아요. 바가지 씌우고 돌아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전엔 누가 저를 그렇게 불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저를 보호해 줬으니까요. 제 앞에서는 다들 존댓말을 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저씨, 기사님. 그 호칭이 제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당에 갈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2,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운전대 위에 놓고 신호 대기할 때마다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예전엔 직원 식당에서 6,000원짜리 식사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찌개에 밥, 반찬 서너 가지가 나왔었죠. 2,000원을 아껴야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0만 원을 채우기가 어려웠으니까요. 4,000원을 아끼면 이틀이면 만원, 한 달이면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며 찬 김밥을 삼켰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으려는데 발목이 아팠습니다. 양말을 벗어보니 깊은 자국이 패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피부가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부종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적응만 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올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 손님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콜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죠.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중년 여성과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우산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탔습니다. 서초동까지 가주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투명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뒷좌석 대화는 들리지만 듣지 않는 척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30년 동안 회의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죠.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제 얼굴을 힐끗 봤습니다. 백미러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표정이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성함이 아무개 아니세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미러로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아내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알았습니다. 아내와 매달 밥 먹던 사람, 우리 집에도 몇 번 온 적이 있는 사람, 우리 집 사정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도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아무개 언니 남편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 해서요. 하지만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셋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요금 결제 소리가 났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내리기 직전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안부 전해드릴게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를 움직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묻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았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선 계속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한테 안부 전해드릴게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놀란 눈빛, 어색한 웃음, 안부 전해드릴게요라는 말.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침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허리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운전 중 다리로 전기가 흐르듯 통증이 내려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저렸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알이 기본이었습니다. 오전에 2알, 오후에 2알. 그래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6알로 늘렸습니다. 나중엔 8알까지 먹었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형외과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달 전부터요. 대답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택시기사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RI 찍어 보시죠. MRI실로 갔습니다. 좁은 통 안에 들어갔습니다. 쾅쾅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제 척추가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마우스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척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검은 부분이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거의 막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발목 힘은 들어가세요? 브레이크 밟는 발이 가끔 헛난다고 말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의사가 정색하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거 좌골신경 초기 증상입니다.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운전대 놓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앉아서 운전만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대소변 못 가리게 됩니다. 마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수술해도 평생 기저귀 차고 휠체어 타셔야 해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겁니다. 기저귀, 휠체어, 하반신 마비. 의사의 건조한 단어들이 귓가에서 사이렌처럼 울렸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얼마나 쉬어야 합니까?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최소 석 달은 절대 안정입니다. 의사가 답했습니다. 운전은 꿈도 꾸지 마세요. 물리치료 받으시고 약 드시면서 경과 봐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수술도 고려해야 하고요. 석 달.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면 수입이 완전히 끊깁니다. 면허는 놀리고 차량은 세워두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니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아직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허리에 나사를 박았다고 했습니다. 척추를 고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계산만 돌아갔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그리고 앞으로 석 달 동안의 무수입.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허리를 펴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이 면허 시세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택시 공급 과잉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면허 증차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도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면허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에 팔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1억 2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1억 2천. 제가 산 가격이 2억 3천이었습니다. 절반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억 1천만 원의 손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팔아야 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1억 1천만 원.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낮췄습니다. 1억. 그제야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도 팔아야 했습니다. 영업용 중고차 시장에 내놨습니다. 500만 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팔린 가격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흠집도 없고 주행거리도 적었지만 영업용 택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투자금 3억, 면허 회수 1억, 차량 회수 300만 원, 합계 1억 300만 원. 여기에 수술비와 의료비 500만 원을 더하면 총 손실은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퇴직 전 5억 5천이었던 잔액이 3억 3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2억 2천이 증발한 겁니다. 종이 위에 적혀 있는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 너머로 통장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무 말도 없다는 게 모든 걸 포기했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가볍게 산책합니다.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식단이지만 편의점 삼각김밥보다 낫습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나면 도서관에 갑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허리 재활에도 좋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서관 2층 창가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곳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예전엔 경제서만 읽었습니다. 재테크, 투자, 부동산, 연금. 그런 책들이 제 책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설을 읽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책들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읽으며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점심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예전엔 낮에 집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 없이 혼자 점심을 먹었을 겁니다. 지금은 함께 먹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적어도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오후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잡니다. 저녁엔 다시 산책을 나갑니다. 해가 지는 걸 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아름답습니다. 택시를 몰 때는 보지 못했던 풍경입니다. 직함도 없습니다. 넥타이도 없습니다. 정장도 입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숨이 쉬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명함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동네 산책하는 노인일 뿐입니다. 택시 승강장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줄지어 선 택시들을 봅니다. 빈차 등을 켠 채 기다리는 기사들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입니다. 허리를 펴려고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하는 모습,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 1년 전에 저였습니다. 아내 친구를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아내도 그 친구와 연락을 끊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렇게 한 건지 친구가 멀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돈이 줄었지만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답하진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3억 3천만 원. 아직 남아있는 돈입니다. 5억 5천에서 2억 2천을 날렸지만 전부를 잃진 않았습니다. 만약 석 달이 아니라 1년을 더 버텼다면, 만약 몸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핸들을 놓지 않았다면 지금 이 돈마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억 2천은 제가 멈출 수 있었던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업료 덕분에 지금 저는 2다리로 걷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익은 계산할 수 있어도 굴욕과 체력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면허 가격, 월 수익, 연료비, 순이익, 모든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친구 앞에서 고개 숙이는 수치심, 하루 15시간 앉아있는 허리의 비명, 60대 몸으로 20대와 경쟁해야 하는 시장의 잔인함, 2,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운전대 위에서 먹는 초라함, 새벽 2시에 아내가 받는 전화 한 통이 무너뜨리는 모든 것. 면허는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출구 없는 전쟁터로 가는 입장권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건 계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을 계산식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몸이 하루 15시간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실패가 아니라 자존심을 붙잡는 선택입니다. 저는 부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불안. 그 모든 게 저를 택시 운전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면허가 자산이라고, 몸만 좀 쓰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너진다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진 건 택시를 몰면서였습니다. 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은퇴입니다. 지금의 저는 가난하진 않지만 부자도 아닙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비참하지도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아내와 밥을 먹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의미 없는 삶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이라는 걸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저는 매일 무너졌습니다. 허리도, 자존심도, 가정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더 값진 삶입니다.